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AI와 그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AI와 연결을 한다든지 직접적인 관계를 연구해 본 사람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나는 그 에지클럽의 동영상을 자주 보면서 그 MIT의 민스키 교수의 그 미래에 대한 생각에 상당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문명의 변화가 이루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는 걸 보고 놀랬죠. 그거가 벌써 80년대 90년대 초니까 지금부터 그저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지클럽의 상당히 그 선각자들은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 걸 보고 조금 신기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공부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 문명이라고 하는 면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크게 세 가지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 및 사회조직의 그 발달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을 하나 생각하고, 두 번째가 언어, 정치, 종교, 도시 생활 방식의 어떤 그 변화, 우리 그 생활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가 전통이나 어떤 제도 혁신에 대한 그런 그 혁신 능력의 창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생태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몇 가지 이제 생물학도 그 물리학 마냥으로 정형화된 어떤 원리,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깊이 많은 걸 접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가 이제 어떤 이론에 대한 그 수리적인 접근 방식, 그러니까 생장,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쉬운 말로 들립니다만, 생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말로 들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오메트리컬 한 그 그로스와 로지스틱 그로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생장이 집단이든 뭐 개인이든 어떤 관계없이 생장, 사회적인 어떤 발전이든지 뭐 관계없이 생장의 그 지속적인 속도로 쭉쭉쭉 이렇게 커나가는 데의 증가율 R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지스틱의 경우는 쭉쭉쭉 생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인가에 따라서 영양의 부족이라든지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등등 어떤 요인 때문에 이제 더 증가하지 않고 그냥 평형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증가율 R만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적분상수 A라고 하는 왜 멈추게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요소라고 할까요? 그 값을 찾아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소나무가 쭉 자라다가 더 안 자라거든요. 호박잎을 보면 이렇게 점점 커가다가 어느 크기가 되면 더 안 자랍니다. 그게 이제 로지스틱인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들어서 알아내는 것. 벌슈트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에서는 1938년도에 이런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본은 64년도에 치과 의사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내가 처음인데 74년도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대학원 석사 논문을 이제 소나무 생장에 대한 어떤 한계, 그런 것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브라질 같은 데서는 뭐 2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거창하게 이제 조사하는데,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누가 연구비를 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 당시만 해도 기본적으로 뭐 계산할 때는 주로 컴퓨터가 아니고 추산을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어떤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때였습니다만,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을 통한 70년대 초에 이제 그걸 풀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대학원에서 엔자임 카이네틱스라고 하는 학문을 한 강좌에 이제 듣는데, 당시에 서울농대 생화학과 교수가 어떤 엔자임 하나를 실제 발견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카이네틱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엔자임이 어떻게 친화력을 갖나 해서 Km 값을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내는 그런 강의를 듣고 상당히 그 인생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대학으로 이제 생활 패턴을 옮겨가지고 이제 에지클럽 분들을 이렇게 대해보니까 이 생각들이 굉장히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쪽, 그래서 이제 생태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활발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문제, 생태학 문제가 70년대 중반에서야 겨우 인식이 됩니다. 물론 유엔에서도 상당히 그 60년대 말부터서야 이제 환경에 관한 관심을 이제 갖고,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선도국이 이제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사고의 방향이 변화되는데 대학이 그런 선도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오다가, 물론 민스키 같은 교수님은 나보다 한 10년 선배인데 일찍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혼자 상당히 고민을 해오다가 근래에 이제 어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실제 접하게 됩니다. 뭐 로봇과 인공지능 뭐 어쩌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잘 모르다가 어쨌든 간에 챗GPT가 이제 나와서 그 소위 자연어라고 할까요? 인공어가 아니고 기계어가 아니고 자연어에 접하고 그리고 어떤 기계 언어를 학습시켜서 스스로 이제 공부하도록 하는 그 매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에 관한 것들이 이제 MIT에서 강의를 해서 이제 유심 보는데도 상당히 허우적거리고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렇겠다 이렇게 못했는데, 최근에 챗GPT 3가 나오면서
질문을 하면 답하고, 그러기 전에 로타에 관한 것도 좀 접해봐도 시도치 않았었는데, 하여튼 간에 챗GPT를 보면서 그래도 이거구나,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어떤 정신이 바닥 들고 가다듬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화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깊이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자동화가 이제 기계가 자동화라고 이제 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을 뭐 한다라기보다 기계가 물건을 옮겨준다. 이게 자동화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람이 힘들여서 하는 것을 힘 안 들이고 한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하면 참 막연한 것 같은데 어떤 쉽게 말하면 정보를 주면 그 사이에 사람이 운전을 해야 했는데 사람 운전 없이 자동차라는 어떤 기계를 A에서 B로 이렇게 옮기는 것, 자동화입니다. 이 자동화의 근간을 어떤 것이 자동화를 이루게 되는데 근간이었을까? 물론 내가 자랄 때 보면 사람이 물건을 옮기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퀴 달린 어떤 기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등에 지게라는 걸 짊어지고 이제 풀침도 지게라는 걸 짊어지고 거기다 풀을 가득 싸서 얹어서 놓고 그걸 지고 이제 옮겼는데 여간 힘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만 하여간 힘으로 사람 힘으로 하는 것을 이제 옮기는 이게 이제 자동화입니다. 그런 자동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인간이 꾀를 내서 접근하게 되는데 그 자동화 전에 이제 우리가 운송이라는 거하고 통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연락하는 방법과 통신, 연락하는 방법과 운송, 배로 이렇게 어떤 걸 실어서 바다를 걷는다든지 뭐 강을 걷는가,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배에 대한 깊은 인식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배, 그러니까 인간이 10,000톤을 실는데 한 8,000년 정도의 긴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10,000톤을 싣고 15만 톤 정도 무게를 실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배에 실을 수 있는 총량이 한 45만 톤, 50만 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환하는데 이제 그 배에 노를 젓는 데서부터서 이제 점점 석탄을 이용한 전기기관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점점 그것이 이제 석유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물 위에서 이동, 그 육로에서 이동이 이제 자동차나 기차, 그리고 이제 육로나 해상을 뛰어넘어서는 게 이제 비행기로 옮기는 그런 기술이 점점 발전되는 것이 문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뛰어넘어서 우주를 다녀오는 우주선, 아주 멋지지요. 여기까지 생각. 이런 것들의 점진적인 발달과 인간의 사고의 집약이 이게 문명입니다만, 이런 문명의 발달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다가 10년 후, 20년 후의 그런 것의 변화, 발달의 가속화를 어떻게 예견할 건가,
그거이 이제 미래입니다. 그런 미래를 접목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가 이제 필요한 거지요. AI도 사실 그 챗GPT를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엄청난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점점 앨런 머스크의 이론에 의하면 이게 본래 비영리로 시작을 해서 절대 이제 돈을 받지 않기로 약속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돈 받고 싶은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물론 그 50억 달러나 이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회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거기다가 점점 미래하고 연결을 해보면 그런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전문 익스퍼트의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그렇게 하루는 열심히 일하면 그저 한 30분 내외 경기가 드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시설 때문에 이제 인프라 구축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드는데 그 경비를 회수하고 이득을 아마 생각하니까 앨런 머스크 이론에 의하면 자기는 그 공동 창업자로서의 그 모든 고난을 버리고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분이 이제 지적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규제라고는 어떤 법규가 모든데 이제 비행기, 배, 자동차 이런 다 해당이 되어서 상당히 안전을 위한 제도 장치가 다 이루어지는데 인공지능만은 아직 그런 게 없다. 그런 얘기고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미쳐질 해로운 점에 대한 규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다. 걱정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일리가 있겠지요. 그 앨런 머스크가 상당히 그런 걸로 이제 열광적인 인기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 미래의 변화, 자동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대략 문명을 세 가지 가닥으로 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챗GPT에다 물어보면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여러 가지가 바뀌어집니다. 대략 그 시나리오법으로 물론 일치이 안 되는 시나리오법이라든지 시뮬레이션법, 델파이법이라든지 보관법 이런 등등의 것으로 다 비춰볼 수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이제 시나리오법으로 대답을 하던군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러니까 기술 변화나 혁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공학이라든지 생명공학과 같이 신기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서광만이 아니고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라든지 발전의 조절이라든지 인간에게 유리하게끔 하는 그런 또 하나는 인류 모두에게 돌아가는 공통 이득과 이것도 이제 불평등의 이론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지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그 관계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접근하고 그곳에 인류에게 이득이 되는 쪽만 택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든지 지속 가능한 그 어떤 변화의 양상을 인류가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전자정부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인류의 합의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대략 국제적인 여러 가지 협의가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사국의 어떤 비토 권한이 뭐 하나 해결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 문명의 발달에 굉장한 이득이 되는 것이지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라든지 어떤 협력을 얻어내는데 좀 어려움. 그러니까 유엔 같은 건 결국 이제 전쟁 방지에 대한 생각인데 실제 전쟁 방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인류에게 이득이 되고 좀 더 향상된 쪽.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우주의 어떤 식민지를 개척한다든지 달나라 탐험이라든지 이제 달나라의 테라피케이션,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지역을 조성할 때의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달라질. 그래서 이제 희망적인 것만 우리가 기대하는데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새로운 것들이 더 인간을 괴롭힐 수도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길게 20년 30년 막 이렇게 해서 멀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략 한 10년을 주로 해서 2030 그 30년대의 기술 변화가 어떻게 될 건가, 40년대 기술 변화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내다보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모든 걸 갖추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챗 GTP는 지금 챗 GTP 4가 나온다는 그 뉴스에 상당히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뉴욕 타임스 기자의 말처럼 그리고 뉴욕주의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접근을 금지하는 그런 기사에까지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이런 해로운 면도 없지 않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이는 그런 전략입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신중한 그런 결과를 접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그 앨런 머스크의 그 많은 강연을 듣고 이런 점도 있구나 하면서 차각의 어떤 현상을 모색해보는 그런 걸로 요즘은 아주 심각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